자, 이제 컨셉을 결정을 해야 돼요. 이제 이렇게 다양한 요인들을 통해서 분석 방법을 통해서 이제 정리가 됐다면 컨셉을 이제 결정해야 되죠. 이제 결정을 해야 이제 브랜드를 만들 테니까. 결정을 할 때는 어떤 거를 고려를 하냐. 이게 고객 시장, 경영 형태, 식재료 구매 시스템, 뭐 메뉴 종류, 서비스 형태, 종사자 공표, 광고 및 홍보 방법 등을 고려한다고 합니다. 골치 아프죠. 컨셉을 정리할 때만 해도 너무 많은 것들을 정리했는데 이제 결정하려고 했더니 또 정리를 하래. 마케팅은 그래요. 마케팅에서 보면 최종 의사결정하기까지 상당히 많은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STP 분석도 하고 수학 분석도 하고 다 분석을 해. 그래놓고 결론을 냈는데도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죠. 그나마 그런 분석이 가능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컨셉도 정리가 됐으면 결정하기 전에 결정하에 필요한 요인들을 한 번 더 고민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첫 번째는 외식 시장, 내가 속하려고 하는 외식 시장을 조사 및 정보해. 이거는 너무 쓰는 거하고 똑같아요. 시장 조사를 는 거야. 어떻게? 인구 통계학적, 사회문학적, 고객 특성 및 최신 트렌드를 파악해. 컨셉 만들어 놓고 보니까 우리나라에 안 어울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사회문화적 고객 특성을 해볼게요. 사회문화적 이 회를 만들려고 했는데 누드비치 카페를 만든 거야. 아, 여기 들어오는 고객들은 먹고 들어와. 먹고 나서 음식을 먹어. 조금 얘가 좀 그렇긴 하지만 이게 뭐 호주에서는 가능한 매장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나라로 하려고 했더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안 돼. 불법이에요. 또 이런 데들도 있었어요. 그 시각장애의 인을 고려한 브랜드 컨셉이 아니라 눈을 감고 순수하게触각과 후각과 미각을 통해서만 음식을 먹어야 된다. 그 시각을 차단해. 그래서 암흑 레스토랑이라 그래가지고 불을 다 꺼버린 레스토랑들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입으로 먹는지 코로 먹는지 막 얼굴에 담고 옷에 담고 그렇지만 정말로 어때요? 음식의 본질적인 요인인 촉각. 음식을 직접 만지니까 숟가락 못 먹어요. 그리고 만져 그리고 먹기 전에 맡아봐야죠. 이게 독극물인지 아닌지. 우리 원시시 때부터의 생득적인 요인은 만지고 나서 먹기 전에 냄새를 맡습니다. 그리고 먹고 나서 미각을 음미해요. 사회문화적 고객 특성이나 인구통계학적으로 봤더니 이게 맞나라는 맞을 수도 있지만 안 맞을 수 있다라. 그래서 1단계에서는 문헌조사, 그리고 또 시장에 대한 1차적인 조사를 하시고 2단계에 가서는 내가 만들려고 하는 브랜드 컨셉에서의 고민했던 메뉴나 품질, 서비스, 시계로 보면 위치, 경영 때문에 이런 것. 그러니까 고민하라고 했던 것들이 있죠. 그 고민하는 것들을 2단계에서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고민해요? 시장을 세분화해보고 목표 고객 선정한 포지셔닝 워커 플랜 수립을 STP 분석을 하라는 거예요. 2단계에서. 어떻게 STP 분석을 한다? 도출된 아이디어를 통해서 STP 분석을 하는 게 2단계입니다. 어려워요. 이게 실무에서 쉬워 보여도 이거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2단계에서 그렇게 메뉴나 품질이나 서비스 등등 앞에서 고민하라고 했던 걸 가지고 이제 STP 분석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3단계로 넘어. 또 앞에서 고민했던 컨셉의 요소를 따놓고 조화로운지 고객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는지 직결된지 컨셉인지를 또 찾아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왜 컨셉 개발의 2중, 3중으로 되냐면 한 번만 정리를 해가지고 이게 맞아라고 발표를 해버리면 안 맞을 수 있는 것들을 재차 검토를 통해서 완벽하게 정리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단계에는 요소별 분석 결과를 통한 결정을 구체화하고 마지막 단계에 예, 내가 정말 들어가려는 시장 또 내가 이 브랜드를 만들게 하는 데 재정적인 요인 만들어 놓고 나니까 뭐 건물을 지어야 되고 건물이 뭐 10층짜리여야 돼. 근데 내가 갖고 있는 돈이 매장 하나밖에 낼 돈이 없어. 그럼 안 맞잖아. 안 맞죠? 이런 재정적인 상태까지를 해서 정리를 하면 마지막 단계에서의 컨셉이 정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원래 이제 3교시에 입지 선정을 할 건데 좀 빨리 할게요. 입지 선정. 많은 요소 중에서 입지 선정만 따로 얘기하는 거는 원래는 이
얘 하나씩 다 해줘야 돼요. 메뉴 품질 서비스 식재료 구매 위치 이걸 다 해야 되는데 이걸 컨셉 안에서 다 얘기를 해드리자니 너무 시간이 없고 이 책이 컨셉만 결정하는 책이었으면 컨셉 개발하는 책들이 시중에 있어요. 그거 보면은 책 한 권이 컨셉 개발만 돼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면 다른 제품 컨셉 개발하고 외식 컨셉 개발하고 완전히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요거예요. 입지와 상권이에요. 메뉴를 개발한다라는 거는 뭐 식품에서 보면은 같이 할 수도 있는 거고 제품 개발에서도 동일시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이 책에서 다루지 않아도 되는데 외식 경영에서는 유일하게 컨셉 개발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바로 상권과 입지라는 거를 알아야 된다. 상권은 이런 얘기예요. 고객이 유인할 수 있는 지역적 범위를 얘기합니다. 뭐 우리가 상권 얘기 많이 하죠. 뭐 동대문 사건, 강남 사건, 압구정 사건, 성수 사건 등등등등. 뭐 그리고 이러한 상권이 상업적으로 영향력을 어디까지 미칠 수 있냐에 따라서 뭐 역세권이냐, 유흥가냐, 주택가냐, 항공가냐 이 공간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기도 해요. 이것도 상권입니다. 상권은 다양하게 얘기가 돼. 그러니까 심플하게 상권은 이거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입지는 되게 심플해요. 입지는 여기 그림에서도 본 것처럼 개념이 상품 판매가 가능한 지역적 범위가 상권이고 키워드도 있고 물리적 특성, 평가 기준, 분석 방법, 뭐 등급 구분, 뭐 1, 2, 3차, A, B, C 등 이렇게 다양하게 상권을 할 수 있는데 입지는 관점은 상권 내에 위치한 점포의 위치. 그러니까 명등포에 내가 내 브랜드를 컨셉 정리를 했더니 어디에 들어갈까 고민했더니 영등포에 맞아. 영등포에 유동인구가 많아서 커피 매장을 해야 그러면 이 커피 매장이 이제 어디를 그랬더니 이제 타임스퀘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영등포에. 그 타임스퀘어를 가봤더니 지하에도 있고 1층에도 있고 2층에도 있고 3층에도 있고 4층, 5층, 6층, 7층, 8층 위에까지 매장이 있는데 내 매장을 어디에다 놓아야 고객들이 나의 브랜드를 더 찾아올 거냐. 이게 입지입니다. 입지. 한마디로 건물 내에서의 장소예요, 장소. 예. 근데 뭘 기준으로 해요? 권리금이 1층에 제일 비싸죠? 권리금도 있고 눈에 가장 띄니까 비싸잖아요. 근데 1층인데 돈을 막 5억 달래. 근데 내가 커피숍 하려고 하는 거는 벌려고 하는 돈은 그 정도의 자금을 낼 수가 없어. 그거 못 쓰죠?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권 분석을 먼저 하고 두 번째로 하는 게 입지 분석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입지는 뭐다? 개별 공간 영역을 하는 거예요. 내 점포가 위치한. 그래서 서비스가 고객과 직접 만나는 거. 이게 입지예요.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 있어요. 상권 내에서는 고객이 있다라는 것만 가정하는 거고 입지에서는 고객과 내가 바로 맞닥뜨리는 정도의 개념이기 때문에 음, 이거를 잘 이해하시고 그렇다 보니까 이 물리적인 것들을 상당히 중요하게 입지에서 봅니다. 뭐 술 브랜드들은 2층, 3층 계단이 있거나 이럴 때 그리고 커피숍들은 어때요? 여러분들 커피를 먹기 위해 엘리베이터 타고 위로 올라가나요? 물론 이제 전망을 보기 위해서는 그렇지만 커피 브랜드를 찾아가는데 대다수의 커피 브랜드가 1층에 있죠. 또 반대로 PC방은 저렴해야 되는데 PC방은 1층에다 만들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 데이터에서 상권 입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상권에 대한 것들은 플랫폼 회사들이 가장 많이 데이터를 쓰고 있고 상권에서 분석하는 것들은 데이터가 돼 있어서 얘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상권 조사를 하는 목적이 돼지, 이 점포가 미치는 영향권을 확인해서 거래 범위를 알기 위해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상권을 선택하는 거는 최초로 이 점표가 가능한지 성공할지 이를 파악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어떤 상권이 대체적으로 잘 되냐? 당연히 유동인구가 많은 상권이겠죠. 또는 인구 통계학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많은데 상권이 잘 될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내가 임의적으로 아무 데나 매장을 낸다. 당연히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상품 분석이나 입지 분석을 할 때 명확한 목적을 가지 않고 분석을 하게 하면
또 말도 안 될 수 있어요. 사람이 없는 데에서도 충분히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배달용 매장을 하는데 권리금 주고 매출 여과 상관없이 임대료가 높은 데 들어갈 필요는 없죠. 오히려 유동인구가 없어도 내가 메뉴를 잘 만들어서 배달을 할 수 있는 장소라고 하면 오히려 또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배달 브랜드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그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데다가 만들면 퇴근 후나 주말에 많이 시키지 평일 낮 시간에 근무 시간에 배달 음식을 시키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오히려 커피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점심 먹고 우리가 유동인구가 점심에 쏟아지는 지역에 매장을 낼 수 있어야 또 유리한 것처럼 이렇듯 상권이나 입지를 분석하는 이유는 그렇게 분석함으로써 내가 원하는 목표 고객들이 어디에 있냐라는 걸 찾는 거고 또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상권에 나와 유사한 브랜드가 경쟁을 하고 있냐. 왜? 뭐 아무도 없는데 상권을 잘 찾았지만 아니 내가 상권을 잘 찾았지만 거기에 갔더니 나와 유사한 브랜드들이 너무 많아. 그러면 또 반대로 이 경쟁 상대에서 밀릴 수가 있어요. 이것도 고민해야 되고. 또 내가 사업을 할 때 고객을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 거야? 대체적으로 프랜차이즈에서는 매장을 내줄 때 반경 500m, 직선으로 1km까지로 매장을 줍니다. 왜냐하면 고객이 걸어서 매장을 찾아갈 수 있는 거리가 한 1km까지라고 해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1km가 넘는 매장은 밥 먹기 위해서 걸어간다? 그런 분들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최장 1km예요. 1km 안에 범위를 맞춰야 되는데 지하철 역세권이라고 해서 갔더니 지하철에서 2km 떨어져 있어. 2km까지 사람들이 걸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듯 내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 범위도 이 입지 분석, 상권 분석의 목표이기도 하고, 또 거기 거주하거나 거기에 특성에 따라서 이 마케팅의 방법도 달라질 수 있죠. 예. 이 퇴근 후에 사람들이 1인 가족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고 하면 마케팅을 어디다가 해야 될까요? 배달, 요기요나 배달의 민족이나 뭐 땡겨요나 이런 배달 오토 회사한테 마케팅을 투자를 해야 어때요? 배달 음식을 더 많이 판매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수도권 내에서 오피스 상권이라고 해보세요. 오피스 상권에서 마케팅을 하려면 어떡할까? 직접적으로 오피스에 있는 상권의 사람들이 오게 해야 되죠. 오피스 상권의 사람의 특징들은 뭐가 있을까요? 그 중에 하나가 패션 문화가 여전히 있다라는 거랑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고객의 분류가 많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감안하게 되면 마케팅의 방법을 또 다르게 할 수 있다. 또 장소가 임대료나 권리금이라는 재무적인 것들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투자 비용을 얼마인데 투자 비용 대신 산출되는 수익을 계산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거를 계산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좋다라고만 들어간다고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무수할 거고 그럼으로 인해서 수익률과 상관없이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또 지역적인 문제도 있어요. 내가 집이 제가 이제 하남에 살고 있는데 내가 하남인데 보니까 강서구에 있는 마곡지구, 마곡상권에 요즘 사람들이 많이 다녀. 거기다 매장을 열려고 합니다. 그럼 내가 거기를 갈 수가 있을까? 갈 수는 있겠지만 하루에 왕복 4시간씩 걸려가지고 매장을 경영하기 위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그, 그리고 또 내가 못 갔을 때 누가 매장을 대신 봐줘야 되는데 쪽이라면 그게 가능하겠지만 타인이라면 남의 매장을 봐주지 않을 거예요. 이렇듯 상권 입지 분석을 통해서 근거리에 내가 거주하는 근거리에 함으로써 어때요? 문제가 생겼을 땐 다른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매장을 운영할 수도 있는 상태. 이런 효과적인 경영까지도 다 고려를 하는 게 상권과 입지를 분석하는 목적입니다.